에브리띵 랠리와 같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서울 집값 왜 올라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나머지 자산 가치가 오르는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26년에 대한 그림을 그리실 때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2026년 한국 경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지금 뭐 차기 연준 의장이라든지 유동성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인데요. 이때 개인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이 분야 최고 전문가시죠. 네, 김강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또 책을 내셨어요. 맞습니다. 예. 새 키워드가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시잖아요. 예. 뭐 작년에는 피벗의 시대라는 맞습니다. 네. 키워드였던 것 같은데요. 예. 자, 매번 이렇게 경제 키워드를 잡으실 때 네. 어떤 기준으로 좀 하세요? 뭐 키워드니까 제가 매년 경제 전망서를 쓰니까 그 해를 상징할 만한 경제적 파급 영향력이 큰 것. 그걸 이제 키워드로 항상 꼽고요. 26년 경제 전망서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다라고 표현한 것을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가 유동성 공급 장치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가 미국 국채를 매입해 주는 기능을 하죠. 이미 테더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보유액을 넘어섰어요. 연준이 미 국채, 장기 국채를 매입해 주면 양적 완화 같은 효과가 있듯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단기 국채를 매입해 주는 것 역시 양적 완화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끌고 나갈 의제가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고 그것을 이제 주제로 꼽았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최근에 화두가 네. 미국의 유동성 확장이잖아요.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일본은 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유동성 축소로 가는 것 같고, 또 네. 스테이블 전쟁, 뭐 코인 전쟁과 관련돼서는 또 유동성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일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런 유동성 흐름과 앞으로의 자산 시장 전반적인 좀 흐름 좀 한번 예. 말씀 좀 부탁드려볼게요. 그 흐름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네. 26년 5월에 어쨌든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종료된다는 거. 차기 연준 의장은 어쩔 수 없이 등장한다는 거. 그러면 차기 연준 의장은 누굴까? 이걸 봐야 됩니다. 세계 경제도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럼 차기 연준 의장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냥 한간에 나와 있는 뉴스 같은 건 좀 네. 많이 듣긴 했는데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누군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랑 네. 얘기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꼭두각시를 세운다? 연준 의장을 겸직하는 방식이죠. 정말요?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트럼프 생각을 그대로 반영할 사람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무엇일까? 지난 12월 FOMC 회의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로 잠깐 얘기할게요. 1% and maybe even lower. 1% 혹은 1% 미만으로 금리를 내려라 라고 하니까 지금 차기 연준 의장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거든요.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현재 좀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헤셋인데, 케빈 헤셋 지금 현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NEC 위원장,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plenty of room to cut rate. 그러니까 plenty of room이라는 표현은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다. 딱 그렇게 화답합니다. 납법해 달라는 거죠. 당신의 생각을 내가 그대로 이행하겠다. 그럼 여기에 숨은 속뜻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금리가 3.75%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이 중립금리로 가정하고 있는 게 3%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봐야, 중립금리가 여기라고 한다면 3번밖에 인하하지 않아요. 이게 plenty of room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plenty of room에 해당되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는 중립금리를 낮추겠답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중립금리에 대한 재추정 보고서가 나와요. 물가나 뭐 성장률이나 고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금리는 몇일까를 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중립금리를 의견을 내비치겠죠. 그래서 그 중립금리를 1%로 한다, 예를 들면. 그래야 plenty of room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차기 연준 의장은 그 카드를 가지고 올 것이다. 1번이에요, 1번. 두 번째 카드는 뭘까요? 두 번째 카드는 금리 인하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유동성을 확장시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5년에 굉장히 중요한 입법이 OBBBA법을 통과시키고 부채 한도를 끌어올렸죠. 말 그대로 국채 한도, 부채 한도를 끌어올렸으니까 필요할 때 이 부채를 끌어다 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할 거예요. 재무부가. 그럼 국채를 발행할 때 그 국채를 매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매입해 주는 기능이 연준이 하면 되겠죠. 그걸 양적 완화라고 하죠. 그게 적극적인 통화량 공급을 이끌 것이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일 것이다. 왜냐하면 26년에 뭐가 있으니까?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 26년에 대한 그림을 그리실 때 항상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와 연준 의장 교체, 이 시점을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공화당의 의지는 3억 5천만 유권자들을 부자 되게 만들어야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코인 가격도 올리고 주가도 올리고 집값도 올리고 다 올리는 방법이 뭘까요? 유동성을 푸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서울 아파트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돈의 양이 많아져요. 그럼 더 많은 돈을 주고 서울 아파트를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서울 집값 왜 올라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유동성 공급이 늘어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사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나머지 자산 가치가 오르는 현상인 거예요. 항상. 인플레이션. 예.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자산 가치가 오르는 그런 현상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동성 장세를 이끄는 그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하나가 차기 연준 의장의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받들어서 통화 정책을 입안하는 이런 시도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장이 만약에 진짜 그렇게 가는 길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도 타당하다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자산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일단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자산 시장의 향방이 어떤 모습인 게 더 유리할까? 만약에 25년 12월부터 26년 11월까지, 중간선거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라면 지금 떨어지다가 연 중반부터 오르는 게 더 아이디어란 거 아닐까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그거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트럼프의 의지대로라고 한다면 어쨌든 중반부터는 올라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죠? 역시 주가나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유권자들이 기분 좋게 공화당을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공화당이 이길 거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아마도 지금 보기에는 질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 그러나 이기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그 무엇으로? 유동성 장치로. 그래서 마치 25년에도 비슷한 모습을 봤죠. Everything Rally. Everything Rally와 같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는 중국에 도움이 필요해요.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중국산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좀 오히려 우호적인 관계를 좀 유지해줘야 돼요. 왜? 그래야 물가가 안 튀어요. 물가가 안 튀어야 유동성을 마구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물가를 잡는 장치를 마련하는 건데 그게 중국의 협조가 필요해요. 이거 지정학적 해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대신 대리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 미국이 싸울 수는 없어요. 물가 안정을 유도하지 못하면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진짜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고 그러면 금리 인하나 유동성 공급에 제동이 걸리죠. 갑자기 금리 인상 사이클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긴축 발작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도 단기 금리는 떨어지는데 10년물,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는 올라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하니까 단기 금리는 자극을 받는데 너무 서둘러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다시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오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해야 될 일, 유동성 공급을 늘려서 중간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물가가 튀어오르지 않도록 막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선 상당 부분 중국의 협조도 필요하고 중동 산유국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러시아 자원도 이제 제재를 풀어서 적극적으로 공급하도록.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을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환율 같은데 또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어떤 환율과 국제 경제 흐름에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제가 책 제목에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을 만큼 왜 중요한 어젠다라고 했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전략에 어쨌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안 돼요. 금리를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대신 유동성 공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고자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채 매입처가 별로 없어지고 있어요.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액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매입이 활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입법시키면, 이제 발효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할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은 단기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이미 테더가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보유액이 한국이 보유하는 것을 넘어섰어요. 그만큼 이미부터 지금 발효되지도 않았는데 미 국채 보유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 자료 한번 보여드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보유할 미 국채 보유액이 지금 현재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중국인데 1위인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만큼 단기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주죠. 그래서 동시에 중앙은행인 연준이 미국 국채, 장기 국채를 매입해주면 이게 정말 더블로 양적 완화 장치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발효되기 시작하면 이 지니어스 액트가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우후죽순 등장할 것이고 예를 들면 뭐 구글 코인, 메타 코인, 테슬라 코인 정말 많은 코인들이 등장할 거라고 여러분 가정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유동성 공급을 많이 늘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이 발행해주면 줄수록 국채 매입량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달러의 약세화를 유도합니다. 그죠? 마치 금리 인하에 충족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분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달러가 더 많이 통용화되고 그럼 달러 강세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의견은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달러 강세화가 기축통화으로서의 지위가 늘어나는 거냐? 달러 약세화가 기축통화로서 지위가 늘어나는 거냐? 이건 관계없어요. 달러의 강세와 약세는 다른 디멘션이고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은 유동성 공급 장치다 라고 디파인을 해 놓으신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오히려 달러 약세화를 유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란 보고서에서 담겨 있는 스티븐 마이런의 하나의 청사진도 이제 관세 전쟁 했으니 미국에게 밸류 체인을 옮기도록 돈 많이 뜯어냈으니 이제 환율 전쟁을 겸해서 달러의 약세화를 유도함으로써 미국에서 제조를 활발하게 하고 가동을 늘리고 그럼으로써 미국에서 수출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려면 당연히 환율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화 약세는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지금 막 좋아할 일이죠. 네. 정말 두 손 들고 그러니까 좀 눈치 보여서 못 웃는 거지 정말 지금 성과급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수출하기에는 오히려 원화 약세가 이토록 좋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약세화를 유도하고 스테이블 코인 장치를 활용하고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자, 우리나라도 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네. 한국은행에서도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프로젝트도 지금 준비 중이고요. 네. 지금 뭐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 뭐 1비트코인당 2억을 간다. 뭐 그런 네. 얘기가 나왔다가 최근에 또 내려가서 한 뭐 1억 3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가능성 여부나 혹은 코인에 대해서 지금 뭐 투자를 좀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 한번 의견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었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명되는 시점. 그럼 여러 발언들이 쏟아지겠죠. 그 여러 발언들은 완화적 스탠스, 엄청난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론자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지점부터는 오히려 이 코인 가격도 유동성의 공식으로 당연히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공화당 입장에서 중간 선거에 유리하게 만들려면 26년 중반부터는 연말까지 11월까지 상승장을 유도해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동성 혹은 금리 인하에 가장 민감한 자본시장이 뭘까요? 가장 민감한 게 변동성이 큰 코인이고요. 두 번째 민감한 게 주식이죠. 덜 민감한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자산시장으로 분류하시면 좋겠고, 자산시장은 그 민감한 속도가 더뎌요. 예. 그 다음 가장 덜 민감하지 않는 것이 실물 경제죠. 그래서 물가가 나중에 튀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이 먼저 튀고, 주가가 그 다음 튀고, 부동산이 튀고,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발생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중간선거 전략상 이 앞에 게 먼저 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동성 공급 장치를 저는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음모론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동의하셔도 되고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비슷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집중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을 유도한다면 26년 하반기에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 않으세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이 부분도 하나 갖고 있는데 그동안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하겠다. 예? 이걸 계속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차기 연준 의장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 코인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거나 법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주장을 하는 발언,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대감을 끌어올리겠죠. 그런 면에서 저 시나리오를 짜봤는데요. 그러면 연준이 거래적으로 코인을 확보한다면 갖고 있는 금이나 뭐 이런 걸로 코인을 바꾸는 과정 아닐까요? 제가 실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거든요. 저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굉장히 저 비트코인 가지고 다닙니다. 재밌죠? 이거 근 맞나요? 아니 네. 비트코인이라니까. 아, 진짜요? 금이 아니라, 예. 어이구야, 이거 비트코인, 깨물어 봐도 돼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연준이 비트코인을 사요. 사서 모아요. 그럼 갖고 있는 리저브를 줄여야 되겠죠? 갖고 있는 걸 일부 비트코인과 교환하는 방식이겠죠? 맞을까요? 그럼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골드 리저브 수준을 좀 비교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외환 보유액은 중국보다 훨씬 작은데 금 보유액은 절대적으로 높아요. 중국보다도. 중국이 금 그렇게 많이 사모았는데. 그래서 미국이 보유한 전체 리저브 중에 금의 비중이 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으로 코인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 진단을 되게 안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뭐 누가 좋으시라 싫어하시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추정을 해보자고요.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확보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연준으로서는 금을 팔고 코인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공식하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금 가격은 오르고 코인 가격은 떨어져 주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런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근데 금 가격을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있죠. 그게 미국이죠. 전쟁 계속 만들면 돼요.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 영상 때문에 금으로 계속 돈이 쏠려요. 그런데 일본이 중국과 대리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 건 나름의 전쟁 기운을 유지함으로써 금으로 돈을 몰리게 하고 코인 가격은 떨어뜨리게 하는 거고 이게 정말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조금의 금으로 많은 코인을 바꾸죠. 그때부터 금 가격은 떨어지고 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최적의 시나리오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대로 될 거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는 이 공약, 카드, 그리고 뭐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이 고루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교수님, 뭐 최근 뭐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정말 궁금한 게 좀 많은데요. 뭐 네. IMF나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전망을 보면 지금 현재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네. 교수님 보기에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어느 구간에 좀 와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세요? 아,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할 때 어떤 경영 의사결정이든 재테크적 의사결정을 할 때 지금 주신 질문은 그냥 실물 경제에 관한 말씀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드려도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그럴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그죠? 네. 투자 자산과 실물은 다르다는 다르다. 거죠. 실물 이거 경기. 먼저 강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론에 휩싸여 계세요. 경제 위기 올 것 같다고. 네. 뭐 환율이 이러니 IMF 외환위기 또 온다고. 이렇게 휩싸여 계신데 근래 경제를 살아가시면서 4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거든요. 보시면 좀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경제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올해도 경제 위기, 내년도 경제 위기, 작년도 경제 위기인 것처럼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너무 함부로 쓰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4번의 경제 위기가 아니면 경제 위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경제는 어떤 거냐? 이 그래프상에서 이 빨간 선이 평년 성장률인데요. 평년 성장률을 밑돈 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 현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면 그 다음 그래프 보시면 되겠습니다. IMF, OECD, 월드뱅크가 공통적으로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 같은 기조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성장 고착화인 것이지 경제 위기거나 경제 위기를 전망한다거나 누군가 경제 위기를 전망했으면 그분 때문에 경제 위기 안 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알고 있는 위협은 위협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위기로 전망하지 마시고요.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실물 경제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더 좀 세밀하게 보시려면 보시는 것처럼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왔었죠. 그리고는 세계 경제가 더 저성장 그리고 저성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국제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대한 큰 틀의 흐름은 더 저성장 고착화 되는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정하시면 뭐 틀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 현상과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결국 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뭐 궁금해 하시는 건 한국 경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경제 전망이라는 단어가 원래 올해 GDP 대비 내년 GDP는 얼마나 증가할까? 그걸 추정하고 추정한 근거를 말씀드리는 여정이 경제 전망인 거예요, 사실은. 보시면 저 올해 성장률이요. 우리나라 역사상 역시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1980년 오일 쇼크, 1997, 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근데 이 4번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뭐 역성장 또는 제로 성장인데,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만 보면 25년 성장률이 제일 낮아요. 그만큼 25년 경제는 경제 위기스럽지는 않지만 경제 위기에 가까운 정말 어려운 경제였다. 그건 명확합니다. 그게 1.0%예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25년이 굉장히 안 좋았네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농사를 만약에 진다라고 해볼 때, 사과 농사를 진다할 때 평년에 100상자예요. 근데 올해는 유독 뭐 50상자예요. 망했어요. 근데 내년이 평년만도 못해요. 80 정도 돼도 네. 그래도 성장률은 전년 대비니까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느낌상. 기저효과의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26년에 대한 거시경제 지표를 보실 때 다 25년 대비거든요. GDP도 그렇고 뭐 취업자 증감도 그렇고 혹은 유통업의 뭐 매출액도 그렇고 소매 판매액도 그렇고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요. 근데 그 실적이나 이런 지표들을 보실 때 분명히 좋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25년이 안 좋았으니까. 특히 25년도 중에서도 25년 상반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탄핵 정국, 대외적으로는 상호관세에 대한 위협, 공포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내수도 그렇고 신규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국면에 기업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럼 26년 상반기는 정말 좋을 겁니다. 숫자적으로 좋을 겁니다. 그렇다고 경제가 80상자니까 평년만도 못한 숫자를 놓고 증가율만 보고 와, 국회에서 진짜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아 주십사. 먼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26년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합니다. 근데 1.7% 성장률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몇입니까? 지금 2%가 거의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2%라고 보면 기저효과가 이만큼 반영됐는데도 1.7%면 잠재 성장률도 못 미치는 정도면, 그러니까 어쨌든 26년 경제도 실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근거를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를 3,500억 달러 약속한 상황 하에서 국내 기업들이 국내 설비 투자를 단행할 수 있을까? 아, 못하겠네요. 국내 공장을 더 질 수 있어요? 공장을 이쪽에 이만큼 짓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많이 급감하고요. 그럼 설비 투자가 급감하면 고용이 급감해요. 신규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불안정하니까 소비 여력도 없죠.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어려울 겁니다. 26년에. 그런 것을 좀 감안했을 때 26년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는 참 어려울 텐데,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은 1.0 최악에서 벗어나나 봐, 회복되나 봐,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는, 예, 그럴 만한 성장률이다. 제가 그냥 1.0, 1.7 이렇게 편하게 말씀 끝내도 되는데 오해 없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네. 그 이번 올해 2025년도 성장률이 1%일 정도로 처참한 이런 경기였는데, 자산 가격은 네. 오히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올 한 해. 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너무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25년의 에브리띵 랠리를 보면서, 아니 실물 경제는 이렇게 어려운데, 특히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왜 이렇게 다 오르는 거야? 이렇게 절망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실물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오르는 거다. 아, 오히려 이렇게 먼저 오히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자, 왜 그러느냐? 아까부터 계속 강조해 드렸던 게 이 그림이에요. 자, 우리는 메인 스트리트에 살아요. 실물 경제를 산다고요. 나의 소득, 우리 기업의 매출액, 우리나라의 수출액, GDP, 이게 다 메인 스트리트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엔 뭐가 있어요? 온통 코인 가격,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 이게 월스트리트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을 구분 지으십사 말씀드리고,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그걸 설명드리려고요. 자,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어요. 2020년, 21년 팬데믹 때 실물 경제 어떻습니까? 안 좋았죠. 안 좋은 네. 안 좋은 게 아니라 처참했죠. 네, 처참했죠. 네. 경제 위기였으니까. 네. 팬데믹 경제 위기 때 2020년, 21년 분명 실물 경제 메인 스트리트는 무너져 내렸는데 음, 주가는 어땠나요? 오히려 유동성 장으로 네. 폭증을 했죠.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음, 아파트 가격은 어땠나요? 집값은. 그냥 뭐 전국적으로 올랐죠. 근데 전국적으로 올랐나요? 전 세계적으로 올랐나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그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추경을 편성하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긴급 재난지원금을 공급하고, 그 경기가 어려우니까 소비 쿠폰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럼 유동성의 힘으로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이 끝났죠. 네. 유동성 공급이 늘어난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나머지 자산 가치가 오르는 현상인 거죠. 실물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산시장, 자본시장이 오르는 거죠. 이게 좋은 접근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나 유동성 확장 국면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환율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좀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의 환율이 왜 이렇게 폭등했을까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유는 저보고 지금부터 이유를 대라 3시간 동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물가가 이 환율을 결정져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나라의 물가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나라의 고용이, 거리가 있어 보이는 나라의 금리가 달러 인덱스를 결정짓고 그 달러 인덱스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저 너머에 있는 나라들의 물가, 금리, 고용, 거시경제 지표들도 환율을 결정짓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1000가지가 넘는다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수많은 요인 중에 한국은행 입장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환율 오적 꼽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기업들이 지금 환율 강달러 달러 갖고 현상 속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달러를 안 들고 온다. 뭐 개인 투자도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나간다. 서학개미.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 비중을 자꾸 늘려나간다. 달러가 나간다. 그리고 외국인도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인다. 뭐 이런 거. 이게 다 요인일까? 요인이죠. 그렇죠. 네. 요인은 되죠. 네. 그래서 저의 주장은 뭐냐면 이 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이윤 극대화. 그렇죠. 개인의 목적이 뭐예요? 환율 안정이 개인의 목적이에요? 개인의 목적은 영리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 환율을 급등시킨 요인 중에 하나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3,500억 달러 투자를 끌어냈잖아요.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을 자꾸 꼽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환율 올랐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그걸 통제할 거냐고요. 그럼 뭐를 가지고 지금 환율을 얘기할 거냐? 유동성 공급 속도죠. 통화량 증가 속도죠. 그게 더 지배적인 요인이고요.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미국도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기준월로 4.8% 속도입니다. 근데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은 8.7%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동성 공급, 통화량 증가, 이거는 돈의 가치가 쪼그라드는 과정인데, 달러 가치가 쪼그라드는 과정인데 한국 돈의 가치는 더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썸네일 같은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원화가 종이 조각이 되고 있다. 실제 종이 조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을 늘려서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부채 한도를 늘리고 양적 완화도 하고 또 혹은 소비 쿠폰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유동성에 들어가는 변수들이에요. 요인은 1000가지가 넘는다고요. 근데 그중에 어떤 요인 때문에 지금의 환율이 야기됐는지를 스스로 통제 가능한 요인들에 집중해서 이 환율 안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셨던 의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저는 환율은 다소 26년 끝자락을 향해서 안정화될 것으로 가정합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미국은 1%를 향해 내리는데 우리는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기 어렵습니다. 많아야 2차례, 아마도 1차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2.5%예요. 환율 안정이 야기 안 되면 금리 인하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니까 2.5에서 많이 가야 2%예요. 중립금리가 2%. 근데 미국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1%까지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속도가 이제 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미국이. 미국 달러 가치가 더 빨리 떨어져요. 1번이고요. 2번, 아까 차기현준 의장은 유동성 공급 장치,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가져올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 속도, M2 증가량, 통화량 증가율이 지금은 한국보다 낮지만 이게 한국보다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래프상에서 2020년, 21년처럼 말이죠. 예를 들면 팬데믹 위기 때 미국이 유동성을 헬리콥터에서 뿌렸거든요. 그런 일인 거예요. 마치 이 정도까지는 전 아니라고 봐요. 저의 전망치는 한 10에서 15% 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동성 공급 속도를 줄일 거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대로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거를 넘어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 이 두 가지고요. 지정학적인 결에서는 일본이 왜 금리 인상했어요? 한 가지는 이 통화 정책의 수단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팬데믹 때 극단적으로 일본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예요. 네, 제로금리였으니까. 그때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더 내릴 게 없었군요. 내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총알을 갖춰 나가겠다. 위험한 상황에 대응할 만한 여력을 만들겠다. 그게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여정인 거예요. 일본은 일본식 중립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데 미국은요, 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어요.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지금 옛날과 같은 일본의 디플레이션 아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해야 될 때다. 엔화 약세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엔화 강세화를 유도해서 미국에서 수출하기 유리하게, 미국에서 수입하기 안 좋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 결도 생각해 본다면 원화 약세를 미국이 원하지 않아요. 원화 강세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걸 대놓고 요구하는 보고서가 환율 보고서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을 같이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1,400원대 후반의 환율보다는 1,350원 정도의 다소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결국 저희 채널이 또 부동산 채널이지 않습니까? 올해 부동산 시장과 진단과 내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한번 좀 먼저 한번 교수님의 의견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 저는 이제 경제 전망서에 그 전망을 뜻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항상 던지거든요. 24년에 썼던 25년 경제 전망서, 그러니까 올해 25년을 비대칭화라고 했습니다. 비대칭화. 비대칭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과 나머지 아파트 가격이 따로따로 흘러간다. 첫 번째 그래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25년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률이 우상향하는데 강보합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 평균 가격이니까요. 평균 가격이니까. 근데 큰 틀에서 2020년, 21년 완화의 시대였죠.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공급됐죠. 그때 대대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큰 틀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22년, 23년이 어떤 해였어요?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시대, 긴축의 시대였죠. 그럼 긴축의 시대에 어울리게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는 구간인 거고요. 그리고 25년, 6년은 피벗의 시대라고 했었으니까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시대. 환율 안정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뭐 추가 금리 인하를 해서 2.15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24년, 5년은 강보합장이다. 이게 피벗의 시대에 어울린다라고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큰 틀에서의 전망은 이 다음 그래프인데요. 이 다음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빨강색이죠. 서울 아파트 가격만 나홀로 급등하고 나머지 아파트 가격은 조정된다. 이제 수도권은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포함된 가격이니까 서울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은 오히려 갈짓자나 하락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아파트만 비대칭적으로 폭등하고 나머지는 조정이 한없이 이어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전망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이제 2026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또 한 번 더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의 의견은요, 만약에 26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정부의 정책 과제가 지금과 같은 수준에 머무른다면 당연히 이런 기조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이런 기조는. 왜냐하면 정말 대개조스러운 이런 극단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이 아파트 가격은,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조는 사실 뭐냐면 보유세를 건드려야 돼요. 양도세라든가 거래세도 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해야 돼. 쉽게 말하면 보유세를 과중하게 하고 거래세를 라이트하게 바꾸면 이 거래가 대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의견을 좀 드린다면 지금의 흐름은 어떻냐? 정부는 보유세 개조를 원해요.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 이 세금 제도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민주당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방선거 지방선거가 때문에. 내년 6월에 있죠. 예, 원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정부와 민주당 간에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조를 이루지 못할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대개조의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이런 예측에는 어떻게 좀 한 표를 주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 선거에서 이긴 또 구성원들이 갑자기 대개조 안 하다가 혹은 이제 보유세라든가 거래세 조정을 안 하다가 이기고 나서 조정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굉장한 정치적 배신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여정이 끝난다고 해볼게요. 지선이 끝나고 그런 여정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된다. 그럼 그 기간에는 이 법 개정이 어렵다. 보유세 조정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대선 체제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유세와 이 거래세를 조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한다면 대거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 보유자들이 대거 매도 의사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그것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고, 상당히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킬 직방에 해당되는 요소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쪽 규제 하니까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지역들은 오히려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까지 있으면서 풍선 효과 잊지 말라고 규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데, 그걸 또 피해서 풍선이 더 멀리까지 확대해요. 이러다가 일본, 중국까지 확대할까 봐 걱정입니다. 네. 아, 정말 뭐 부동산 하면 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자, 만약에 뭐 우리 김광수 교수님 국토부 장관이 되신다. 네. 네, 그러면 어떤 식의 정책을 좀 펼치는 게 지속 가능한 어떤 국가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렇게 이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찌 반대로 생각한다면 정책이 시장을 이긴다고 보고 판단한 정책들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여태까지 예. 했었던. 신정부 들어서도 여러 번 정책들이 발표됐잖아요. 2번, 3번 발표됐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르네?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늑대가 나타나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정책을 가동해도 아파트 가격은 잡을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오히려 시장은 확신해요. 기대가 행동을 또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오히려 요동치게 만든다고요. 저는 그래서 아예 이 잔가지를 치는 그런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을 잡는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시장의 힘을 읽는다면 그냥 잔가지가 아닌 본가지를 치고자 하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잔가지를 치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게 가격 안정에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대가지, 본가지를 치지 못할 거라고 한다면 아예 정책을 막 이렇게 불협화음을 조성하는 정책들을 막 많이 마련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 한 가지는요. 저는 계속 그 국토교통부의 정책 목표는 개인적으로는 가격 안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시장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고 정책이 흔들 수는 있지만 잠깐 뒤틀 뿐이다. 그래서 저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의제는 주거 안정이어야 된다. 가격 안정과 주거 안정은 다른 겁니다. 근데 주거 불안에 가장 시달리는 분들이 누굴까요? 오히려 뭐 살기 어려운 그렇죠. 뭐 저소득층이나 예. 뭐 이런 취약계층이겠죠. 다주택자와 1주택자와 무주택자로 나열한다면 누구의 주거 불안이 더 심각할까요? 무주택자인 무주택자분이시겠죠. 차이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한다. 그게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가격 안정이 이들의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 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가격이 떨어져도 전혀 못 사는 취약계층은 어떡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 안정이 말 그대로의 주거 안정에 해당되는 방향은 아닐 수 있다. 집이 가격입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가격이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 집은 투기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조정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선 집은 가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집은 행복이에요. 이 5천만 국민에게 그 집이 똑같은 의미냐고요. 각자에게 이 집의 해석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 가격은 조정돼야 된다라는 그 발언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가. 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의 의견은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된다.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의 의제는 가격 안정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리고 가격 안정을 하려고 해도 오히려 방해한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까지 역대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상당 부분 올려놨다고도 봅니다. 가격 안정을 하기 위한 노력이.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의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뭐 제가 자격은 없지만 어쨌든 국토교통부의 의지는 가격 안정이 아니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둬야 된다.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둔다. 그게 국토교통부의 본질입니다. 네. 자, 조금 뭐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요. 자, 결국 뭐 부동산의 임대차 시장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격의 네. 변동성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좋다. 자, 뭐 잔가지, 본가지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본가지 정책, 네.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본가지 정책, 뭐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게 앞에 계속 말씀드렸었던 보유세, 보유세. 거래세. 그거 없이는 사실 여러 계속 규제 확대로는 계속 불협화음만 만들 것이고, 네. 이런 제도적 장치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있어야만 실제 수요와 공급을 자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본가지에는 보유세와 거래세도 있지만 공급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공급 대책은, 공급 자료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인허가 건수 데이터인데요. 네. 인허가 건수 데이터가 21년에 정점을 찍고 소위 5년 연속 감소해요. 근데 인허가 받은 날로부터 얼마 만에 분양 공급이 이루어집니까? 아파트는 4년, 그렇죠. 뭐 빌라는 1, 2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4년 동안 인허가 건수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24년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공급량은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부가 항상 출범할 때 공급을 늘려서 뭐 가격을 안정화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를 바꾸는, 보유세나 거래세를 바꾸는 그런 정책들만이 말 그대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교수님은 일단 뭐 금리가 그래도 뭐 한 번, 두 번은 더 낮아질 거고, 유동성 장세가 내년에는 뭐 더 펼쳐질 거니, 부동산 가격은 그래도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펀더멘탈 안에 있다. 특히 서울 쪽의 아파트는, 나머지는 뭐 지역 간의 어떤 비대칭화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지방의 부동산은 좀 살아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 24, 25년은 서울 아파트 가격만 상승하는 시장이고요. 26년은 보유세나 거래세 개조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없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흐름은 유지되고, 지방 아파트 가격도 이미 바닥을 찍고 소폭 반등하는 흐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그 구획 자체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금리의 레벨이 떨어질 개연성이 높고 유동성의 양은 정말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규제책들도 상대적으로 서울 아파트보다는 지방 아파트를 가져가세요 하는 분위기의 대책들이 많아요. 네, 상대적으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기존의 22, 23, 24, 25년 동안 지방 아파트 가격은 너무 오랫동안 조정되어 왔죠. 네, 그런 것들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 지방 아파트 가격도 추가적으로 떨어지지만은 않는, 이제 반등은 하지만 반등세가 강할 수는 없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나와주셨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께, 자,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전략을 짜가야 될지 좋은 원칙이나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의 판도를 들여다보실 때 아까 제가 발언했었던 이게 영어 단어밖에 없어요. 한국어가 없어요. 한국어 경제학 원론에 이 단어가 번역이 되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영어밖에 없어서 말씀드린다면 디베이스먼트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의 경제를 상징하듯 하는 이 개념이 디베이스먼트예요. 디베이스먼트는 돈의 가치가 더 떨어져서 나머지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는 현상.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에 미국의 적극적인 금리 인하 시대에 또 한국도 역시 유동성 공급 속도를 줄이기 어려운 국면에 그러면 계속 돈의 가치는 여기저기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돈을 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돈이 아닌 다른 자본이나 자산의 형태로 들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자문자답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디베이스먼트 국면에 나는 2026년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전략을 짤지?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 비중, 한국 주식 비중, 해외 채권, 국내 채권 이런 비중을 계속 조율해요. 그러니까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뭐 거주 지역, 뭐 부채, 여러분의 소득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러면 돈의 형태로 가져가기보다는 나머지 자본 자산 시장의 형태로 돈을 이동시켜야겠구나 라는 그림을 그리시고 어떤 영역으로 집중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김강석 교수님을 모시고 2026년 세계 경제부터 한국 경제까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